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과 또 수도권 중에서 또 3년 뒤에 대한민국의 그 핵심 입지가 될 곳이 어디인지 또 하나씩 또 여쭤보도록 질문이 하겠습니다. 진짜 딥합니다. 아주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작가분이 하나라도 이게 뭔가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사실 깊이 들어가서 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 좋은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내 집을 가장 싸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이죠. 청약이고, 근데 뭐 청약은 이미 지금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좀 내려놓으셨어요. 올해 뭐 여름쯤만 해도 막 가자를 외쳤잖아요. 청약. 가자, 막 왠지 뭐 희망적이고 아주 분상제 이제 시행되고 하니까 이거 로또 청약 내가 왠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만 되면 끝이거든. 그렇죠. 인생 역전이고 나 왠지 가천의 지정 다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대에 막 불어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 그 지금 11월 달에 완전히 그런 꿈이 그렇죠. 무너졌죠. 그러니까 올해 되게 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뭐 그 수색생산 뉴타운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 타운 그다음에 최근에 요즘 막 하는 하남이나 뭐 미사나 뭐 덕은이나 여러 군데들이 있는데 수색생산 할 때만 해도 그래 떨어졌어? 다음 그럼 지정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정타가 만점이 나왔죠. 네. 만점 나오고 커트라인을 보더니 이제 현실을 조금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정타에 떨어지신 그 57만 대군이 이렇게 인근으로 맞아요. 지정타가 가셨잖아요. 과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식정보타운. 예. 그래서 안양, 평촌, 의왕, 부기왕이랑 그쪽 많이 그리고 하시죠. 저기 시흥까지. 그래서 뭐 불길이 다 번졌어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또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게 청약은 맞습니다. 왜냐면 인근지가 14억인데 청약은 6, 7억에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는데 그 로또라는 것이 그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청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청약 계속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청약을 내려놓고 플랜 B를 준비할 것인가를 하셔야 되는데 청약 외로 새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재, 네.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한여름에 굉장히 그 에어컨이 나오는 백화점에서 모피코트를 미리 사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땀을 닦아야 돼. 네. 여름에도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입어야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여름에도. 비유세요. 네. 몸테크잖아요. 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 소액으로는 안 돼요. 적어도 3억대 막 이렇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에서 3억대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영끌인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다 담아놓고 나는 월세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새 아파트를 얻는 좀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죠. 네. 그래서 청약, 재개발, 재건축.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다 싶을 때 들어가기에는 또 금액적인 부담감이 또 너무 크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좀 돈을 좀 아껴서 들어가려더니 또 이게 과연 진행이 될지 그런 좀 미지수적인 맞아요. 부분이 크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럼 홀원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어느 시기에 진입을 하는 편인가요?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도 내가 실거주 집을 미리 당겨서 사놓는 거냐 투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실거주 할 건데 그냥 일반 기축 아파트 이미 올라서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LTV 뭐 서울의 LTV 40%고 조정지 50%인데 LTV 일으켜서 10억 아파트 사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초기 투입 금액이 조금 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실거주할 건데 10년 후에 입주하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테크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몸테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죠.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입주일이 다가오는 거. 예를 들어 3년 후에 나 입주야. 그러면 3년 동안 이걸 카운팅하면서 그래서 2년 남았어. 1년 남았어. 이런 어떤 행복감, 새 아파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행복감으로 이제 뭔가 좀 집에서 불편하고 막 부부가 서로 부딪히고 하더라도 괜찮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이야. 나 지금 조합 설립돼서 들어가서 10년 혹은 10년 이후를 기약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게 월세 살면서 계속 힘든 거예요. 월세도 아깝고. 이게 그래서 견디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거주로 미리 재개발 재건축을 잡아놓는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관리처분 인가 전후 단계. 왜냐면은 관리처분 인가 전후 단계는 사실 비쌉니다. 근데 거의 많은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있는 혹은
그 뭐 총회를 했다라든지 인가 전후에 있는 단계들은 저는 적어도 4년, 5년 후에는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는 어떤가요?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좀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자금 상황에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전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지는 이제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3살인데 5년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급지를 조금 낮추시더라도 진행 단계가 좀 빠른 곳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데 사업시 인가다. 수도권 A급지에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무조건 관리처분 인가, 속도가 빠른 곳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실거주로 보신다면. 투자로 보면 좀 또 달라지죠, 이거는. 투자로 내가 여윳돈으로 뭐 묻어놓겠다라고 하면은 뭐 염리 뭐 4호구역, 뭐 돼지 슈퍼, 아연 1구역 이런 거 사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 불인이들이 뭐 그런 데가 입지 좋네 하고 뭐 모르시고 사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실거주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셔서 그 적어도 내가 내 집 마련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신다면 관리처분 인가 전후의 단계 이런 단계를 선택하시면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다리는 내내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 모피 그 예시가 정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너 이 모피 여름에 4년만 입고 있으면 괜찮아. 그러면은 셀 수 있잖아요. 그래, 1년 지났어. 이렇게 셀 수 있는데 땀을 펄펄 너 이거 흘려도. 언제까지 입을지는 내가 기분에 따라 몰라. 그거 안 줄 수도 있어. 대신 잃어버리면. 못 입는 거죠. 제가 책에서 본 내용으로 보면은 작가님 같은 경우도 몸테크를 직접 해보셨어요. 저 몸테크 되게 많이 해요. 네, 왜냐면 제가 되게 다이내믹해요. 왜냐면은 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왔던 저게 초본 세장이에요. 초본이 세장이라는 얘기는 이사를 그만큼 많이 다니셨다는 네, 거죠? 이사가 그러니까 결혼이 14년 차인데 네. 14번 정확히 14번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했다고 볼수 왜냐면은 있겠네요. 그 제가 재테크를 시작한 지 7년 정도 그러니까 연차로 7년 정도 됐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가 종잣돈이 없었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랑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0도 아니고 뭐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3천만 원 전세 면목동 단칸방에 시작했는데 이게 뭐 계속 뭐 물 새고 예, 막 천장에서 물이 이렇게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천장에 이렇게 네. 물이 고이죠. 고여요. 지 않으로. 내려앉아. 뻥 터지죠. 동그래져서 네, 맞아요. 추석 때 시댁에 다녔는데 뻥 터져 있는 네, 거예요. 다 맞아, 살아봤나 봐 우리. 그래서 냉장고 그 두꺼비 딱 내려와가지고 뭐 다 상해서 보이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왜냐면은 다 열악한 집이니까 막 곰팡이 벽면 전체 막 까맣게 까만 벽지인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막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다 많이 다녔고 근데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이후에도 이사를 또 많이 다녔어요. 그거는 이제 자의에 의한 건데 신축 아파트 살다가 40년 된 아파트 살다가 다시 신축 아파트 살다가 예, 뭐 호텔에 잠깐 살다가 남의 집 빌려서 살다가 비닐하우스 잠깐 들어갔다가 뭐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7살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내가 뭔가 더 이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사 다녔고 작년에 2019년에 저희가 재건축 아파트는 이주를 하고 신축 아파트는 입주를 하는 거였는데 중간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4번 이사했어요. 저희 집에 한 해에만? 네, 한 해. 그러니까 저희 아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에 저희 1년 살았거든요, 새 아파트에서. 네, 네. 엄마 이사 언제 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썩은 아파트 이사 갈 때는 엄마 우리 집 망했어요. 막 이런 거. 망했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집 흥하고 있어.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몸테크하고 이사 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재테크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몸테크를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이게 이제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부분 충분히 정해진 몸테크를 공부를 했어요. 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몇 년 후에 이주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갔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도 이제 했을 때 뭐 몇 년 후에 입주하니까 잠깐 엄마 비닐하우스에서 3개월 살자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뭐 가족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저희 신랑 너무 불쌍하죠. 뭐 연유도 없이 갑자기 뭐 그 장인 장모님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막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재건축 아파트에 살 때는 2017년 5월이 어떤 때였냐면 그 대통령 그러니까 이 바뀌었어요. 네. 대선 있을 때. 대선이 있었던 네. 날인데 네. 그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뭐 이렇게 올라가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재건축 아파트 살 때 그냥 계좌를 샀어요. 근데 우리 신랑은 이사 올 때 이 집이야? 이렇게 이사 왔거든요. 근데 신축 아파트에 살다가 네. 이제 40년의 아파트에 네. 이사 왔는데 이 집이야? 이러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좀 제가 좀 적극적으로 했고 근데 우리 신랑은 약간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좋으시네요. 사실은 신축 살다가 구축 가는 게 사실 되게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힘들어하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음. 네, 근데 저는 가능했던 게 워낙에 밑바닥부터 살았기 때문에 저 흙바닥에서 살았으니까 뭐 지렁이 쥐 바퀴벌레랑 같이 살았으니까 뭐 가능해요. 뭐 재건축 아파트 쥐 있고 바퀴벌레 있어요. 근데 불 끄면 없어지니까. 그렇죠. 불 끄면 안 보이니까. 거의 원효 때 수준인데 거의 해골물 뭐 해골물 뭐불 끄면 뭐 해골인지 뭐 내 마음에 달려있다. 수복성인지 해골인지 모르니까 불 끄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되게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너는 그러니까 무용당처럼 느껴질까봐. 근데 이게 마음이 절실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절실한 돈이 없으면 절실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돈이 없는데 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쪽에 뭐 그 경기도 저기 뭐 아주 외곽에. 외곽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뭐 직장 동료분 그러니까 남편의 직장 동료분들이 막 상담해요. 뭐 어떻게 아시고 하는데 또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하는데 본인은 40평대 그 탑층에 다락방 있는 아파트 살고 있는데 재테크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갈아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뭘 주겠어요. 그럼 서울에 썩은 아파트 들어와라. 그거는 안 되겠대요. 자기는 넓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애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이런 좀 어떤 구역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왠지 몸테크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지목해야 될 곳이 너무 많죠. 일단 근데 종잣돈 규모에 따라서 정확하게 타겟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잣돈이 뭐 3억인데 그쵸. 뭐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 정비구역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종잣돈 규모에 맞는 그 범위의 재개발 재건축 그 범위를 그룹핑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규모는 어디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구린이들 공부 좀 안 해서요. 그런 것만 알아요. 예를 들면 서울의 뉴타운, 유명한 데, 수색증산, 장인 뉴타운, 임은유경 뉴타운, 뭐 신림 뉴타운, 뭐 이렇게 뉴타운만 아셔서 거기만 조금 이렇게 알아보시고 저는 종잣돈 부족해서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서울 수도권에 그 뉴타운은 너무나 뭐 다 잘 알려져 있고 좋은 곳이잖아요. 각계 전투하는 곳 아세요? 혹시 뭐 예를 들면은 기름 미아 뉴타운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뉴타운인 거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미아 3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강북에 구역들 여러 가지 있고 수도권에서도 뭐 다 광명 뉴타운만 알지 뭐 화창지 광명에 있는 화창지구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세요. 공부를 좀 하시면 구역들이 이렇게 좀 추려지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보다 내가 내 돈으로 할 수 있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단계도 관리처분인가 총회했다고 이런 구역들이 좀 보석처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공부예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하긴 우리가 자격증을 하나 따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말이요. 정작 내 집을 마련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이 300만 원 안 월급 하고 받기 있는 위해서 우리가 상황이긴 16년 공부하시잖아요. 직장 들어가려고 16년 공부하시는데 집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시잖아요. 사실은 재테크가 되고 재테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단 1년도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1년만 공부하셔도 수도권 손바닥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과세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신 게 계시더라고요. 갈아타기,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좀 쉬운 작업일 수 있어요. 그냥 섣발을 내디디는 거는 내 조건 안에서 적당한 정말 최악이 아닌 집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갈아타기 하면은 이제 갈아타기 할 때는 이제 약간 내 집 마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세를 막 확인하게 내 집 얼마 올랐지 막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옆 단지 얼마야 나는 저 지역이 더 좋은데 저 지역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더 필요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좀 뭔가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심이 많아져요. 네,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일단은 시작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오히려
첫 발은 조금 어설프지만 쉽게 내디딜 수 있는데 그 다음 발을 떼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갈아타기가 좀 그러니까 공부가 되지 어설프게 공부가 된 상태에서 갈아타기가 되게 힘든데 갈아타기 잘 하시려면 일단은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는데 뭐 수입 금액이 좀 늘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떼가더라고요. 반 떼가요, 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 이만큼 버는데 나라하고 공투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기쁜 마음으로 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커졌으니까.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소득도 따라올 수 없는 비과세, 1주택자의 비과세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잣돈 2억, 3억 있으신 분들은 딱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5억, 6억의 아파트를 사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그 9억까지 올라갈 수, 2년에서 4년 거주하면 9억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6억에 샀는데 2년 후에 9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3억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종잣돈 3억으로 그 집을 샀다라고 하면 정확히 2년 만에 순자산이 2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뭐 고가의 주택도 좋은데, 고가의 주택은 장특공이라든지 이런 장기특별공제라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집 마련하실 때는 좀 금액 구간에 조금 좀 현실 가능하고 세제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좀 빨리 한번 갈아탈 수 있는 2년 실거주하고 빨리 갈아탈 수 있는 구간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6억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출도 또 많이 일어나요. 뭐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한다라든지 하면은 대출을 3억 이내에서 70%까지 LTV 70%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지인분은 올해 4억에 분양한 30평대 아파트를 4월에 분양권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프리미엄이 한 1억 3, 4천 붙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 살 때 프리미엄과 계약금과 합해서 한 2억 내로 마련을 하셨어요. 내년 2월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인데 지금 총 8억이 되었고 그러니까 총 매가가 한 5억, 6억 이하로 샀는데 지금 8억이 되었고 아직 입주 안 했어요. 근데 입주하면 9억 구간을 찍을 것 같은 그런 아파트인데 전세를 주면 6억이에요. 그러니까 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고르면 정말 적은 돈으로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첫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 스텝을 떼야 되잖아요. 그 다음 스텝을 뗄 때는 이제 비과세 이용하고 여유가 있으시면 걸쳐두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걸쳐두기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영끌을 해요. 수도권에 이 집 마련하려고 하면은 여윳돈이 사실 없죠.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대출을 갚아나가야 되니까 1억이든 2억이든 이제 갈아타기 할 집, 걸쳐놓을 집에 종잣돈을 마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A집을 마련하고 실거주 하시면서 1년 후에 많이 아시는 거잖아요. 퐁당퐁당 이렇게 일시적 일시적 이용해서 일단은 요 스텝부터 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이용한 비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좀 투자자로서 공부가 필요하신 부분이고 이제 세금적으로도 사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1주택 마련하고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라도 갭 투자를 하든지 해서 갈아탈 수 있는 집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아니더라도요. 이 집에서 갈아타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집 내 첫 집인데 살아보니 너무 좋다 하고 눌러 앉으시면 안 돼요. 제가 자산을 좀 빨리 물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생애 첫 집을 마련했잖아요. 너무 좋은 그것도 강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부동산을 공부하고 보니까 평생 살면 안 돼. 평생 살면 여기 평생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세를 주고 갈아탔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살게 되면은 특히나 또 좋은 집,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첫 집으로 마련하게 되면은 거기에 익숙해지거든요.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불인이들이 그리고 종잣돈 적으신 분들 거주하는 구간이 6억에서 9억 새 아파트 구간이거든요. 근데 점프해야 되거든요. 점프하는 거.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집에서 점프할 때 조금 상급지 구축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청약에 대해서도 또 작가님이 아주 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정말 조사를 많이 하시네요. 그럼요. 최근 것까지 엊그제 나온 것도 제가 다 봐서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저는 내 집 마련을 청약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약을 한 1년 공부했어요. 1년. 1년 공부했고 지금은 많은 청약 강사분들 너무 좋으신 분들 세상에나 이게 뭔가 족집게 강의처럼 이렇게 책 한 권에 다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강의가 없었어요. 없어서 이제 혼자서 삽질을 한 거죠. 삽질을 계속 1년 동안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청약밖에 못 하는데 돈이 아예 없었으니까 청약밖에 못 하는데 저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했던 저희 남편이 청약통장 5만 원씩 가입, 그러니까 5만 원씩 10년 동안 꾸준히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은 성실함이 굉장히 이렇게 엇길로 갈 수 있거든요. 최악의 케이스가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공공분양 청약을 해야 되는데 5만 원씩 꾸준히 넣었으면은 이게 않는 사람보다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금액이 부족하죠. 최소 10만 원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넣었으면 한꺼번에 10만 원씩 끊어서 이렇게 그렇죠. 넣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약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너무 기본적으로 아는 걸 왜 말하냐 또 그래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청약을 제가 깊이 파서 지금은 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부모님 청약 통장하고 제 통장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10년 전에 제가 적용을 했어요. 정말 깨알 같은 그 LH 사이트에서 깨알 같은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밑에 글자를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유레카를 외쳤죠. 왜냐면은 저희 정말 그 비록 비닐하우스에 사시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으시고 10몇 년 동안 10만 원씩 10만 원 그 당시에 부모님한테 10만 원 되게 엄청 큰 돈이셨을 엄청난 텐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장이 이제 10년 넘은 통장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그걸 바꾸는 작업을 했죠. 저희 통장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바꾼 저희 통장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 통장을 제가 가져오는 거. 복잡은 하지만 그게 불법은 아니었던 불법은 거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가 강남 보금자리 그때 당시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집 마련을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굉장히 깊이 팠어요. 그래서 파다 보니까 뭔가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집 바로 옆에 강남 보금자리에 국민임대 아파트가 있었고 새 아파트 거기 넣어드렸어요. 청약을 공부하니까 뭐 다 나오더라고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법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넣어드렸는데 부모님 그때 좀 되게 안타깝게도 거주하시다가 이게 아무래도 월세가 수십만 원씩 나가잖아요. 관리비도 나고. 왜 비닐하우스 관리비 안 나오는데 이게 웬일 무려 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같으면 지금 제가 부모님 생활비를 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 그 10만 원, 30만 원 그게 뭐라고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거주하지 못하시고 딱 1년 사시다가 다시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전 너무 슬퍼가지고 와, 나 정말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겠다. 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불편한 거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임장 가고 공부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저한테 되게 희망이고 뭔가 그 하늘의 동아줄 같은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가능해요, 여러분.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가천 지식정보타운 당첨되셨어요. 네, 되셨고 그것도 이제 10년 플랜이었죠. 사실은 청약이라는 건요. 단기간에 내가 뭔가 수를 써서 단순히 뭐 가족 수를 늘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내가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좋은 아파트,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아파트에 10년 내에 당첨될 수 있어라는 장기 플랜을 가져간다면 당첨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려운 거는 그것만 믿고 10년 동안 내 집 마련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뭐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런 어떤 장기 플랜으로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그래서 모델하우스라는 걸 일생에 처음 가보셨죠. 근데
이제 엄마 막 싱크대 냉장고 막 붙박이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너무 예쁘잖아요. 막 열어보시면서 냉장고도 요즘 아파트 냉장고도 주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냉장고 내가 넣어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첨되셔서 이제 입주 이제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그걸 가지고는 있지만 맞아요.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맞아요.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파고들었고 그거를 그렇죠. 충분하게 잘 활용을 네. 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뭐든지 얻지 그런 것 않았나 같아요. 비단 청약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도 그런 것 같아요. 음. 단순히 그냥 비관자 입장에서 난 글렀어 네. 라는 것보다 그래 지금 뭐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나도 집 마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발상의 전환부터 시작해 보신다면 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단 제가 막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뭐 슈퍼우먼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을 공부했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을 쪼개서 부동산을 공부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너무나 과분하게 돌아왔을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일수록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또 3년 뒤에 대한민국의 그런 핵심 일지가 될 곳을 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알려주세요. 뭐 수도권 핵심 일지는 그게 뭐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 약간 보합기라든지 하락기라면 굉장히 라이징 스타 같은 어떤 떠오르는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지켜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의 위계 질서가 굉장히 정확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비단 뭐 얘가 신축이냐 아니냐,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상품 자체가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돈으로 내 집 마련했을 때 어떤 지역을 사야 하는지. 근데 뭐 수도권에서 3년 후에 뭐 가장 뭐 유망한 새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강남, 용산이죠. 그리고 뭐 청량리가 될 수도 있고 강남, 용산, 여의도가 될 수도 있고 한데요.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3년 후에 뭐 바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곳은 아닐 거고 장기적으로 재건축이 되면 할 텐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빅스타3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 내 집 마련 첫 집으로 그런 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일단.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어떤 집 해야 되느냐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 제가 여태까지 한 뭐 2020년도에 밀었던 지역을 밀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추천했던 지역은 결국은 올 상승장의 트렌드는 신축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뭐 신축,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을 좀 추천을 많이 했고, 예를 들면은 뭐 재개발 구역이 한창인 곳, 광명, 뭐 안양,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택지지구, 시흥, 장현, 다산, 미사가 뭐 2019년 초반기에 눌림목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랬었고, 다산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제 상반기에는 6, 7억 구간이었는데, 이제 9억 구간, 10억 구간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핵심지 구축으로 들어가시든지, 그것도 아니시라면, 근데 서울에 6억으로 핵심지 못 들어가잖아요. 서울에는 지금 6억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역세권, 그러니까 우리 소콜님 좋아하시는 역세권 꼬마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10평대, 20평대 초반 6억이잖아요. 구축 아파트, 복도식 이런 거이거나, 아니면 나는 새 아파트 좋다. 나는 이제 복도식 구축 아파트, 뭐 거실 겸 주방 쓰는 요런 거 힘들다, 가족이 많아서라고 한다면 눈을 좀 수도권으로 돌려보실 수 있겠죠. 그런 게 좋은 수단이 이제 수도권 신규 택지 지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산은 일단 미사도 날아가고 다산도 날아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빠르게 내가 할 수 있는 때에 하시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또 이제 최근에는 장현 같은 경우도 또 장현이 계룡 이수빌이라고 이제 입지가 그나마 조금 이제 좀 아래 조금 떨어진다, 입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단지가 이번 올해 입주했는데, 올해 입주할 때까지만 해도 프리미엄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4억대 분양했으니까 1억이었으면은 5억 초반이었으면 매수가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올해 입주할 때라면 여름이었어요. 지금 장현의 어떤 대장 아파트들이 8억 구간을 치고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서 이제 입주가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택지지구가 그래요. 입주장이 마감되면 문이 닫힌 거잖아요. 근데 다 같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택지지구 이런 것들을 좀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남아있는 신규 택지지구가 어딘지 한번 보시고요. 나는 신규 택지지구가 교통이 당장은 불편해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의 1기 신도시가 있는 곳에서 1기 신도시를 둘러싼 어떤 재개발 구역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안양, 비산, 그러니까 호계동이라든지 비산동이라든지 뭐 그런 쪽 선택하시면 좋았었는데 또 스텝이 계속 늦으면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에 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곳들이 뭐 몇 군데 있어요. CF4의 자이라든지 예술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곳을 선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도 내가 예산이 안 맞는다. 20평대 예산 안 맞는다라고 하면 내려와야죠. 의왕 쪽. 의왕 쪽에 뭐 분양 예정이거나 아니면 분양한 의왕 더샵 캐슬이라든지 이런 구간으로 계속 좀 내려와야 되겠죠. 그것도 아니면 틈새를 계속 찾아서 부곡 가구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 뭔가 지역이 움직이고 그 상품이 움직이는 곳을 찾아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을 딱딱 찍는 것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판교 직장이야라고 한다면 판교 인근으로 뭐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혹은 구축이어도 그게 뭐 무조건 신축은 아니고요. 구축이어도 그 내공이 탄탄한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판교에 있는데 뭐 분당의 안쪽 구역으로 안쪽 단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판교에 있는데 분당도 비싸라고 한다면 평촌에 20평대 뭐 기축 아파트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선이 아니라면 좀 차선까지 찾아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가 유망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통망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그렇죠. 끼치는데 좀 그래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노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서울도 중요한데 수도권, 경기, 인천은 훨씬 더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 봐야 하는 곳은 당장 내년에 개통하는 곳이죠. 그래서 5호선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오늘 그 미사에서 풍산까지 개통했잖아요. 내년 2, 3월 경에 이제 2단계 연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남시청, 그 다음에 검단산까지 연장하고 강일역 구간 이렇게 해서 미개통 구간까지 연장을 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 5호선 구간 좀 구하남이죠. 구하남 구간 좀 그래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호선 연장 내년에 하잖아요. 뭐 7월 경에 부평구청역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저기 어디죠? 성남으로 넘어가죠. 석남역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구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걸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남역 인근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을 하는데 그 구간이 이제 개발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7호선 성남역까지 연장하는 구간 그리고 7호선, 9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은 아닌데, 예를 들면은 뭐 착공하죠, 착공. 4단계 연장, 고덕 구간 착공하고요. 대곡수사선, 서해선. 서해선이 그 내년 한 7월경에 개통할 예정이에요. 저는 이 서해선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일산 지역이 좀 그 시세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과 변수들이 있지만 뭐 파수가 많이 올라서 또 일산이 역으로 더 오르는 뭐 거라든지 뭐 전세가 없다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서해선이 지금 현재 안산에서 소사까지 오잖아요. 근데 내년에 연장 개통하잖아요. 대곡에서 일산 구간까지 동시에 이제 연장 개통하는데 저는 이 구간이 굉장히 황금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소사까지 내려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 완승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산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서울 접근성, 강남 접근성인데 일단은 요거 이제 일산역에서 타고 내려오면은 김포공항을 갈 수 있으니까 한강을 건널 수 있잖아요. 기존의 3호선인과 경의중앙선 있었지만 강남까지 접근하기 굉장히 먼 노선이었는데 이게 한강을 바로 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포공항 오면 9호선 직결되죠. 5호선 되죠. 하니까 서울 핵심지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곡수사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일산역에 앞에 어바인 어바인 폴인가요? 일산의 구도심에서 새로 생긴 아파트 분양권인 상태인데 지금 9억 구간을 형성하고 있어요. 일산의 구도심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교통의 호재 같은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5호선
그다음에 뭐 대구 소사선 네. 그리고 4호선 내년에 그 진접선이라고 개통하잖아요. 현재 지금 당고개까지 연장돼 있는데 이제 진접선은 너무 굴곡이 많은데 진접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도 뭐 3월에 한다, 7월에 한다 해서 12월 내년 12월 경에 개통 뭐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접선 4호선 또 연장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몇 달씩 계속 연장될 것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노선들 네. 당장 내년에 개통하거나 혹은 내년에 착공하거나 7호선 같은 경우는 양주 구간을 내년 그러니까 네. 올해 12월부터 착공하잖아요. 착공하거나 혹은 더 앞당긴다면 예비타당선 통과, 신분당선 뭐 고양 구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성 구간이라든지 네. 이런 구간을 그러니까 당장 움직이는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